우리가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한국에는 계속해서 불리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굉장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또 특히 몇몇 미국인들은 트럼프에 진짜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미국인들은 이렇게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번 대선을 전망할 수 있고 대선 이후에 미국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미국에는 다 나름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왔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인데 점점 더 몸집이 불어나니까 이제는 전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계속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의 삶은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시간당 실질 임금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임금인데요.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인들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급속하게 감소해왔습니다. 자, 겨우 90년대 후반부터 시간당 실질 임금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야 겨우 1970년대 초반의 임금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미국이 발전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훨씬 더 가난해졌는데 이 분노가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부를 유지했느냐? 여기에는 맞벌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워런, 지금 현재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쓴 책 제목이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던 시대에도 미국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맞벌이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1960년대나 70년대만 해도 미국 가정들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워런의 표현을 빌자면 4명 중에 1명만 일해도 충분히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3인 가족 중에 2명이 일해야 예전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인들은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는 게 워런의 주장인데 아마도 이 책으로 유명해지면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상원의원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의 소득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때가 언제냐? 바로 1980년대입니다. 이때는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것처럼 수직 낙하를 했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미국의 40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뭐 레이건 대통령의 공과 뭐 아마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한 부분도 꽤 있죠. 미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레이건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레이건 전 대통령이 버린 부분 이게 바로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레이건 때 완전히 망한 부분이 조선업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원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일이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리버티호라는 수송선을 만들었는데 이걸 전쟁 기간 동안 무려 2,700대를 뽑아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박을 2,700대를 뽑아낼 수 있었던 나라 바로 그게 미국입니다. 거기다가 항모전단도 100여 척 이상을 쏟아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엄청난 생산력은 지금도 다른 나라가 따라가기 진짜 힘든 거죠. 근데 레이건 전 대통령 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업이었고 그 밖에 수많은 산업들이 레이건 전 대통령 때 다 버려졌습니다. 대신 미국이 잘하는 서비스나 설계, 금융업에 집중하게 만든 게 바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죠. 이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1990년에 나온 프리티 우먼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줄리아 로버츠의 출세작이기도 하죠. 여기에 남자 주인공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리차드 기어는 금융인인데요. 조선업체를 사들여서 이걸 갈갈이 쪼갠 다음에 직원들은 다 해고하고 알짜 자산만 해외로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게 바로 리차드 기어입니다. 근데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조선소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가 경영하겠다. 이렇게 영화 결말에 끝나거든요. 이건
작가나 감독의 판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조선업이 진짜 갈갈이 찢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그런 진짜 비참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마도 프리티 우먼의 작가나 감독은 대체 역사를 꿈꿨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미국의 조선업은 당시에 붕괴됐고요. 다른 제조업들도 대부분 이 당시에 붕괴를 겪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미국의 제조업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조업 위기를 만든 사람은 바로 빌 클린턴인데요. 클린턴 때 미국 경제 진짜 좋았죠. 근데 그 좋았던 이유가 뭐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무리하게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은 다 하나같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공화당하고 클린턴이 짜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겁니다. 42대 대통령 클린턴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니까 당장은 미국 경제가 좋아졌죠. 가장 큰 이유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값싼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나마 살림이 폈습니다. 임금은 잘 올려주지 않았지만 워낙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사실상의 디플레를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자본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거든요. 상위 1% 또는 상위 10%가 보기에는 중국의 WTO 가입이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여파로 중국으로부터 값싼 물건이 진짜 홍수처럼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 전부 다 이게 중국으로 대체가 이루어지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미국의 제조업 기반도 다 붕괴를 겪게 됩니다. 중산층의 삶이 잠깐은 반짝하고 좀 나아지는 듯 했지만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니까 미국의 중산층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야말로 제조업이 마지막으로 공중분해를 겪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킨 공범인데, 근데 특히 중산층, 러스트벨트 노동자라고 불리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민주당에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원래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민주당 너마저 나를 배신했단 말이야? 이런 배신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예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바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제조업 공장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분노, 그게 민주당에 대한 분노까지 이어진 거죠. 더군다나 미국의 민주당은 이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한 정책을 써왔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거든요. 제가 미국 스탠포드에서 대관 연구원 생활할 때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도 공교육도 받게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중산층들의 마음을 끌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당신들을 가난하게 만든 게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내가 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저 중국을 혼내주겠습니다. 이게 중산층한테 먹힌 겁니다. 여기다가 이민자를 적으로 돌리면서 미국 중산층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된 거죠. 자, 이걸 정말로 철저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한 장벽을 국경에 쌓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장벽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결국 장벽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미국의 중산층은 이 장벽을 대부분 다 찬성한다는 거죠. 자, 미국의 임금이 최근에 많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들은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죠. 자, 미국의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거 바로 2017년부터인데 이때부터 쭉 가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 17년부터 미국의 임금이 올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규제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민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임금이 진짜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강력하게 트럼프가 제한했던 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임금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건 또 다 바이든 대통령 덕분이죠.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이민자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직 이게 정확한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막 비난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민자 제대로 단속 안 해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엄청나게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죠. 바이든은 증거 대봐 이런 쪽이지만 여기에 파월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연준이 여기서 왜 나와? 궁금해 하실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반짝 경제 성장은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23년, 24년에 이렇게 경제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야말로 바이든 입장에선 야 파월 너 내 등 뒤에 칼을 꼽냐? 근데 파월은 공화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트럼프가 당선되면 파월부터 자르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발언은 바이든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발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바이든 때 엄청난 이민자 유입이 있었나 보다. 파월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통계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민자가 들어왔네?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이 깜짝 놀라서 다시 국경을 아주 철저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때 통계로 잡히는 이민자보다도 사실은 국경 경비를 소홀히 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유입된 건 진짜 맞거든요. 근데 다시 국경을 엄청나게 통제를 하니 다시 미국의 임금이 3월 가면서 계속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이민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미국의 중산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중산층, 특히 제조업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볼 때는 트럼프가 선녀인 거죠. 바이든은 자기가 볼 때는 야, 저 녀석이 자꾸 이민자 들여보내니까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인종적으로도 바이든을 지지하냐 아니면 트럼프를 지지하냐 진짜 극명하게 엇갈리거든요. 이게 2020년 당시의 대선 때 사람들이 누굴 찍었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면 백인들은 대체로 트럼프를 많이 찍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흑인들은 이에 비해서 바이든을 엄청 많이 찍었고요. 히스패닉은 바이든이 좀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도 바이든을 좀 더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종적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죠. 자, 이 기사는 가디언지의 제목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극단주의 전 트럼프 고문, 트럼프 승리를 위한 백인 인종차별 금지 계획 추진.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인종차별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유색인종차별 이렇게 들어왔지만 요즘에 트럼프가 자꾸 내세우는 게 뭐냐? 백인이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인이 인종차별을 받는 걸 지금 막아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트럼프가 주로 주장하는 거 소수인종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쿼터를 정해놓거나 소수인종을 위한 직장의 쿼터 같은 게 사실상 백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AFL 같은 단체와 트럼프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 자, AFL이 아주 대표적으로 소송에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여성과 소수인종이 식당 사장으로 있는 그런 식당만 집중적으로 290억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니까 진짜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AFL이 이게 일종의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한 사건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 백인 인종차별 금지 계획의 그 일환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AFL이 함께 이 미국의 백인들을 위한 인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백인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왜 먹히느냐? 사실 미국의 인구 비중만 보면 백인들의 인구는 60% 정도입니다. 히스패닉이 19%, 흑인이 12%인데요. 근데 유권자 비중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백인들의 비중이 무려 67%로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히스패닉의 비중은 13%로 줄어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히스패닉은 워낙 불법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유권자가 안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백인들의 표만 확실하게 얻어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히스패닉계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인데요. 히스패닉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히스패닉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히스패닉하고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023년에 국경을 살짝 열어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히스패닉계가 들어오면서 자기들 임금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3년 후반부터 히스패닉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거죠. 반면에 흑인들은 진짜 이제는 90%가 넘는다는 그런 조사가 있을 정도로 바이든한테 아주 몰표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정말 인종 간, 소득 간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백인 내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갈라져 있는데, 백인들 중에서 블루 칼라, 전체 백인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민자들이 자기 직장을 빼앗아가는 경우 대부분 블루 칼라거든요. 화이트 칼라는 이민자들에 의해서 직장을 빼앗기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도 극단적으로 미국의 표심이 갈라졌는데요. 미국에서 좀 잘 사는 지역이나 아니면 화이트 칼라들이 몰려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 뉴욕 같은 곳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서부의 많은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보통 IT 기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들어온다고 IT 직장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 이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뉴욕의 월가의 직장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나 아니면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싫은 일이 아닙니다.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반이민 정서가 크지 않은 겁니다. 이에 비해서 내륙의 가난한 지역 또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은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거고요. 스윙 스테이트, 이 회색 지역으로 나온 지역은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각각의 계층과 그리고 인종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남아있는 약점이 무엇이고 바이든이 역전을 하려고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사법 리스크가 과연 트럼프의 약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의 아주 큰 약점이고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트럼프의 지지율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바이든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걸 아주 얕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머그샷을 뭐 티셔츠로 판다든가 아니면 머그컵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오히려 선거 자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진짜로 약점이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이 재판 과정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충격적인 또 다른 범죄 같은 게 밝혀진다면 제가 보기에 트럼프의 엄청난 약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온 게 다라면 지지자들은 아마도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재판 과정에서 과연 미국의 법무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어떤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밝혀내느냐에 달려있지, 재판정에 나가서 뭐 좀 사진 좀 찍힌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팩트가 발견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최대 약점이 하나 더 있죠. 항상 트럼프는 선거 자금이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까 동부, 서부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민자가 더 들어오는 게 결코 싫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부유층 또는 IT 거물들은 대부분 바이든한테 이 선거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막대하게 엄청난 선거 자금을 주는 이런 지지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금 모금에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4년 전 선거에서 트럼프가 진 이유도 선거 자금이 부족해서 광고도 적게 하고 활동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미국에선 이 선거 자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거 자금이 있어야 슈퍼볼 같은데 막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하면서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막판에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선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게 트럼프의 최대 약점이죠. 근데 트럼프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약점이냐? 트럼프가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더라고요. 좋게 보면 참 돈을 아끼시는 분이라 그래서 부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 짠돌이다. 대통령 되고 싶으면 자기 돈 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엄청난 약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 반격의 무기가 남아있다는 게 트럼프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은 지금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기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한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전부 다 단기채로 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일단 재선되고 보자는 거예요. 10년 만기, 2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 이게 당장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몽땅 다 6개월짜리, 1년짜리 단기 국채만 발행했습니다. 이 속내 뻔한 거죠. 이 바이든의 재선을 도우는 바로 옐런이 딱 이 금융을 틀어잡고 1년 미만짜리만 발행했습니다. 그 의도는 대선까지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실탄을 현금으로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요걸 1분기에 안 풀었다는 겁니다. 옐런이 진짜 엄청난 꾀돌이, 진짜 지혜가 많은 분,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영악한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거 돈을 딱 들고 있다가 제가 보기엔 2분기, 3분기에 엄청나게 살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미국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대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4년 차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옐런도 이걸 잘하니까 이 실탄을 들고 있다가 2분기, 3분기에 살포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자, 이걸 바라보면서 주식시장도 야, 지금 실탄 어마어마한데 옐런이 이거 2분기, 3분기에 풀겠지? 하고서 미리 기대를 하고 증시도 지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죠. 예전에 4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직전에 현금을 살포해서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재선에 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현직 프리미엄이 엄청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라는 무서운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분기에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죠. 재정을 안 쓰니까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2분기, 3분기에 돈을 또 무제한 살포를 하면 미국에서 다시 물가가 튈 가능성이 크죠. 문제는 보통 실물 경제에 미치는 게 6개월에서 12개월 뒤니까 요게 과연 4분기 전에 인플레가 오느냐 안 오느냐 바이든 입장에선 재선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니까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도 정말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정책을 펼 줄 알았지만 의외로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한 정책들을 펴는 상황 아마도 미국의 정치가 너무나도 양극화되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 바이든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겠죠. 옐런도 분명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극단적으로 갈라진 정치에서 이제는 양쪽 다 극단적인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선 이후가 더 걱정된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도 인플레가 더욱더 거세지면서 이게 바이든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인플레가 대선 전에 온다면 당장 미국이나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